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도입하며 노후화된 장비들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 노후화된 장갑차를 바꾸려고 하는 나라들에게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형 장갑차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독거미에서 이름을 따온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레드백은 최근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 뛰어들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 규모가 5조 원인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선진국의 주력 장갑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디펜스는 작년 9월 1차 관문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대형 방산기업을 제치고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2개 후보로 선정된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말레이시아 등에 소규모로 장갑차를 수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수주전에서 최종 승리하면 선진국에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레드백이 미국과 영국의 방산기업을 압도하고 독일의 링스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차체 중량이 42톤에 달하는 레드백 장갑차는 기동성이 우수하고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특수 방어 설계로 방어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레드백은 기동성을 높이고자 철제 궤도보다 중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캐나다 장갑차 고무궤도 개발업체인 수시사의 고무궤도를 장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적용해 로켓 공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장갑차를 향한 로켓 공격을 탐지한 뒤 대응 로켓을 쏴 요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탐지 및 외부 상황 인식을 위해 호주 포탑 제조회사인 EOS사의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상황 인식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특히 전차 안에서도 외부를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과 능동 감시 레이더와 연결된 능동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 등 최신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레드백에는 현존하는 최신의 최고 기술들이 모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호주에서의 수주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승자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 원 규모의 미국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10월 현재 미군의 주력 장갑차인 브래들리 M2와 M3 약 2600대의 전면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 교체는 미국 자체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나라들의 추가 구매 물량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어 메이저급 기갑 차량 회사들의 수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 육군의 요구 성능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미 육군이 제시한 기준은 향후 세계 장갑 차량 개발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최종 관문에 올라간 하나테크원은 올해 안에 제안 요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주력 장갑차 브래들리 장갑차는 구소련의 BMP-1에 대응해 개발됐으며 수많은 서방 국가가 그 효용성을 주목해 비슷한 장비를 개발하거나 도입했습니다.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는 웬만한 국가는 보유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고 막강한 화력과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교체하기에는 아깝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 육군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교체하려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개발한 기갑 전투 차량을 상대하기가 버거워졌다고 판단했고 유무인 겸용, 장갑의 선택적 착용과 도심 시가전에서도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래들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군의 발사관이나 조잡한 급조 폭발물에 150대나 파괴되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운영하는 M2 브래들리는 후티 반군에 의해 격파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같은 브래들리의 한계를 앞으로 레드백이 해결해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유력한 방산기업들이 레드백과의 경쟁에서 떨어졌기에 미국의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요구하는 성능은 호주군이 원했던 사양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이 전초전이 될 거라 여겨지고 있는데 레드백이 미군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게서 엄청난 거액의 무기만을 수입했던 한국이 무려 55조 원의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방산 기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였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발간한 2019년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1억 달러, 한화로 109조 2,900억 원어치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였고 호주, 아랍에미리트, 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36억 4천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각종 미사일 수백 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많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음에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한국에 대해 미국산 무기를 더 구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동안 무서운 속도로 방산기술을 개발하여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를 이제는 도리어 미국에 납품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나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이 찾아오고 있는 시장에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무서운 질주를 하게 해준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시장의 체질을 바꿔주었다고 평가받는 하나입니다. 기존의 한국 방위산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방산업체는 일부 역할을 분담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를 양산해 납품하는 정도의 역할만 맡아왔습니다. 한국군 제식소총 K2와 주력전차 K1도 이런 방식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완성해서 방산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정부가 주도해 개발하고 기업이 생산해 납품하는 방식은 북한군을 상대하는 우리군의 실정에는 맞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변화에 둔감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군납품에는 공급 가격이 정해져 있어 큰 마진을 남기지 못했기에 방산기업들은 연구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기 힘들었고 납품하는 방식으로는 이익도 거의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엄청난 투자와 연구개발로 전세계 시장에 무기를 파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가 국내에서는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이 같은 국내 방산 시장을 뒤엎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하나가 삼성그룹의 4개 방산 부분 계열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이때 인수한 계열사는 장갑차와 자주포를 만드는 삼성테크원,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만드는 삼성탈레스 등이었습니다. 하나는 역대급 빅딜을 성사시킨 후 무서울 정도로 투자 개발에 나서며 전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든 가장 큰 히트 상품은 K9 자주포였습니다. K9 자주포는 국내 독자 기술로 하나 디펜스가 개발해 국산 무기 중 최초의 수출 장비로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 수출하며 국산 수출 무기에 대표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장갑차에 이어 미국을 이미 유업하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입니다. 지난해 하나 디펜스가 600억 원 규모로 계약한 필리핀 해병대용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를 필리핀군에 일부 인도했습니다. 상륙도요격 장갑차는 바다에서 해병대원을 태우고 적이 점령하고 있는 해안가로 상륙하는 수륙 양륙 장갑차로 우리나라는 1951년부터 미국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상륙도요격 장갑차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하여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란 이름을 붙여 운용 중입니다. 우리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는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육군과의 도하작전에도 투입되고 수해시에는 수제 및 구조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현재 미 해병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60여 대의 상륙도요격 장갑차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 개발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상륙도요격 장갑차의 생산 라인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의 하나 디펜스 뿐이었습니다. 2016년 4월 필리핀의 상륙도요격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가 세계 최대 방산기업 중 하나인 BAE 시스템즈를 누르고 최종 승리한 것입니다. 당시 600억 규모로 8대 상륙도요격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에서 필리핀 국방부는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하나 디펜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군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현재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 2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차기 상륙도요격 장갑차는 전투 중량이 35톤으로 기존 한국형 상륙도요격 장갑차에 비해 7.4톤이 무겁고 엔진 출력도 1500마력으로 기존의 400마력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무장으로 40mm 기관포가 장착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방어력도 2배 이상 강화되고 수상 최대 속도는 시속 20k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조 국가인 미국을 뛰어넘어 엄청난 상륙도요격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은 이처럼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이 기술 이전을 반대했던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고 레드백, K9 자주포, 비호폭갑 등을 수출하는 데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스텔스 기능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대공미사일, 핵 잠수함 개발,
7만 톤급 항공모함, 글로벌 호크급 무인기 등 수많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스스로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만들어 국방을 튼튼히 하며 이제 전 세계로 최고의 무기들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7월 24일은 2020 도쿄올림픽 개최일이었습니다. 1년 뒤로 연기되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면서 일본을 폭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24일 전후로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당장 취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베는 갑자기 완전한 형태를 포기한다, 간소하게 치르겠다 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일본의 7월 24일 소식입니다. 24일 밤 일본 청년회의소가 46개 도부연 121개소에서 새로운 일본을 시작하는 신호라는 이름의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일본에 떠도는 패배감을 떨쳐버리려고 기획했다. 11.9도 이겨냅시다. 라는 의미에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불꽃놀이를 한다고 패배감이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뜬금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불꽃놀이에 대해 이제 힘을 냅시다 라고 대대적으로 TV 생중계와 SNS와 유튜브로도 중계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24일을 맞이해 도쿄올림픽 연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격동의 6개월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올림픽의 유치 과정과 결국 1년 연기 결정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하루를 보내는 일본 국민들은 나는 불꽃놀이를 본 적이 없다 라고 90% 가까이가 대답을 할 정도로 불꽃놀이에 무관심했습니다. 7월 24일을 보내는 일본 국민들이 지금 불꽃놀이를 보고 환호할 기분이 아니죠. 지금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당장 때려치우라는 극단적인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도 않을 일이고 도리어 일본을 폭망의 길로 끌고 가는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NHK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의 66%가 당장 도쿄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꼼수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쿄올림픽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에 투표한 네티즌들이 78%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당장 때려치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보고 있는데 아베는 정치적인 꼼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4일 전후로 일본 언론들은 아베가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라는 기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베가 중의원 해산의 시기를 가지고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과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하거나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가지고 놀았다는 정치 사무라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하면 다시 자민당이 일당이 되고 결국 자민당 내의 파벌 간의 협의로 총재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베와 자민당에게 절대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아베의 잔머리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아베가 도쿄올림픽의 성패에 운명을 걸었다. 아베는 도쿄올림픽을 자신의 정치적 유산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궁지에 몰릴 경우에는 의회 해산과 총선거를 시도할 때를 찾고 있다 라면서 아베의 속셈을 보도했습니다. 아베의 꼼수는 계속되고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자민당 의원들도 절대 중지는 안 된다. 무관중으로라도 해야 한다. 중지하면 레임덕이 오면서 국회 해산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라면서 오로지 정치적인 입지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베가 그동안 완전한 형태의 교체를 고집하다가 갑자기 간소화 방침으로 바뀐 것은 모리 요시로 위원장이 이대로라면 중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모리 위원장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IOC도 개최를 포기할 것이고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베는 결국 분명한 대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아베의 완전한 형태라는 고집이 그나마 현실적인 간소화 올림픽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 중지의 길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일본이 당연하게 중지해야 할 도쿄올림픽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베와 자민당이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생각과 중지했을 경우에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지했을 경우에는 정권의 불명예 퇴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경제의 완전 폭망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올림픽을 취소했을 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올림픽 운영비의 3배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1년 연기로 6,400억엔, 약 7조 2,400억 원의 손실을 입지만 만약에 완전 취소가 되어버리면 4조 5,151억엔, 약 51조 8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쿄올림픽의 중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불가능한 대회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개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상황이니까요. 현실적으로 C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사카 대학병원 감염관리팀의 모리 다이치 박사는 올림픽을 개최하면 C19는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일본에 C19가 유입될 것이고 결국 일본 국민과 선수들은 필연적으로 C19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쿄 의대의 하마다 야스오 교수는 200여 개국의 참가 선수들과 선수 관계자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 세계인에게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 정치학자인 호세 대학의 야마구치 지로 교수는 지금 BBC 뉴스를 듣고 있다. 도쿄올림픽이 개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의료 전문가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선수에게 우선적으로 투여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말을 했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메간 머레이 박사와 B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치료제는 C19로 투병 중인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백신도 꼭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 도쿄올림픽을 위해 백신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위배된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공중위생 전문가 킹스 칼리지 런던의 시부야 켄지 교수가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은 어렵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C19는 언제든지 퍼질 수 있다.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내년 여름이 되어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인 훈련도 힘들지만 해외 선수들이 무사히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제대로 된 시합을 하고 싶다. 복잡하다 라는 등의 의견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IOC도 외부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개최 원칙만 언급하면서 아베와 일본 측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IOC는 지난 17일의 이사회에서도 모든 결정은 도쿄조직위원회가 내려야 한다. 개회식의 축소는 안 된다. 관객 수는 조정할 수 있지만 무관중은 원하지 않는다. 라는 정도의 의논을 했습니다. IOC는 중지 결정이나 추가 경비 부담 등에는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많은 선택을 미루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 22일 이사회 이후에 바흐 위원장은 NHK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개최 조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더 연기하는 것은 대회의 운영과 준비에 부담이 너무 크다. 일본은 내년 7월에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IOC가 개최 회식에 간소화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힌 것도 일본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IOC는 중계권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IOC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IOC는 조금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것은 일본 측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IOC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본이 스스로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만 계속 언급할 것입니다. 올해 가을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이미 제시한 IOC는 WHO와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고 2021년 봄까지 전 세계인이 백신을 모두 투여받아서 완벽한 건강체가 된다. 라는 퍼펙트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도쿄올림픽입니다. 이런 꿈같은 잠꼬대를 수시로 중얼거리는 아베가 이상한 거죠. 24일을 맞이해서 마이니치 신문이 아베가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4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빨리 내려와라, 즉시 내려와라 라는 여론이었다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1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화가 나고 우울한 24에 공개하면서 아베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사물화하면서 일본을 폭망의 길로 만들었다는 학자들의 인터뷰를 계속 게재하던 마이니치의 마지막 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울한 24일을 보내고 있는 일본의 분위기입니다. 저러다가 일본 국민들 모두가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